네, 이번 시간에는 3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제목 보시면은 3권이고요. 원천세 신고의 모든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급여 대장 작성도 해주고 사대보험을 반영해서 어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세무서에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의 원천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업소득도 있고 뭐 급여 근로소득도 있고 이런 원천이 다양한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 그래서 원천세라고 이제 이름이 붙였습니다. 원천세 신고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처음 딱 갔을 적에 사대보험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해봐라고 제일 먼저 주는 일이 사실은 원천세 신고에 관련되는 일이에요. 뭐 사대보험도 그렇고 뭐 급여 대장도 그렇고 이게 다 원천세 신고와 관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 잘 아셔야 되고 처음 맞닥뜨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원천세 신고는요, 제일 기본이기도 하지만 계속 앞으로 계속 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달 이 업무를 해드리게 되고요. 물론 뭐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뭐 법인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매달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이 업계에 오셔갖고 하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우왕좌왕하고 이제 힘들게 배우고 뭔가 이제 잘 모르는데 이게 하나씩 그러니까 왜냐면 사수분들도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막 물어보고 하면은 막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체계적으로 좀 시야를 갖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모르는 것들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뭐 질문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해나가시면 훨씬 더 예쁨 받으실 수 있고 일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원천세 신고의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름이 좀 어색하죠. 원천세 뭐 이런 것도 어색했는데 원천징수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원천징수의 이제 개념 배울 거고요. 이제 아직 뭔지 모르셔도 돼요.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원천징수제도 그래갖고 필요한가요? 그다음에 원천징수 일단 개념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미리 이제 세금을 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받으실 적에 나는 분명히 2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다 안 줘요. 막 뭐 사대보험도 떼지만 세금을 먼저 떼고 줘요. 그쵸? 이상하죠. 뭐 아르바이트 미리 해보시는 분들도 뭐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미리 세금 떼는 게 필요한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런 거 하나 이거 배울 겁니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제 소득별로 원천징수하는 금액도 다르고 반응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밖에 좀 주의할 사항 이런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원천징수의 개념입니다. 원천징수 개념 보시면은 소득 지급자, 원천징수 의무자,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이 일을 하면요, 요거 원천징수 의무자 누구죠? 이제 소득 지급자, 요거로 보는 게 편하겠네요. 주작 같은 건데, 요게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대표자. 그다음에 대표자가 이제 월급 주죠.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서 귀속자 근로자. 그쵸? 요게 직원분이죠. 대신 신고 납부하는 제도. 근데 떼는 건 알겠는데 뭘 대신 어디서 신고 납부하느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장님이 급여 줄 때 다 주지 않고 세금 부분 떼서 이제 뭔가를 한대요. 볼게요. 일단 요거를 좀 색깔 있는 걸로 볼게요. 뒤에서 이제 계속 그림이 나오고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죠. 저희가 뭐 200만 원 급여를 받으면요. 200만 원을 다 받지 못해요. 200만 원 다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제 급여 이제 근로계약 하셨을 텐데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200만 원은 실제로 입금이 안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대략적인 숫자로 한번 볼게요. 사대보험 뭐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할까요? 정확한 숫자 아닙니다. 총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사대보험 20만 원, 그다음에 소득세 그래서 10만 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도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원, 10만 원, 여기 10만 원이니까 만 원 할게요. 이러면은 요게 20만 원, 10만 원, 만 원 해갖고 31만 원 떼졌죠. 그러면 실제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요 169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원천징수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뗀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냥 떼고서 준다. 이런 말이에요. 저한테 200만 원 줬다가 저희가 이거를 신고하고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줄 때 그냥 떼고서 169만 원만 준다고요. 요게 이제 위에 설명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좀 상세한 내용을 볼 거고요. 일단 사장님 입장, 저희는 업체 대표님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 이렇게 총 번 돈이 있어요. 이번 달 매출이 있는데 여기 들어간 비용, 요거 뺀 금액, 요게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요거죠. 번돈에서 쓴 돈. 그 다음에 빼면은 이게 진짜 남은 돈, 남은 돈 이렇게 써볼게요. 좀 쉬운 말로. 세금은요 여기에 대해서 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번 돈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다라고 하면 사장님들이 고객들이 와서 이제 먹은 거 매출 있겠죠. 매출. 물건을 파는 거다 그러면은 내가 11번가에서 뭘 팔았다라고 하면 그 팔린 매출 금액 있잖아요. 쓴 돈 뭐가 있을까요? 쓴 돈. 예를 들어서 요거 가장 대표적인 건 인건비 있을 거예요. 직원들 쓴 거.
음식점이다라고 하면은 서빙하시는 직원분들, 주방 이모님들 막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다, 뭐 배달의 민족이다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관련된 플랫폼의 수수료 있을 테고요. 뭐 광고비 이런 거 있겠죠. 광고비. 그 다음에 내가 재료 산 거 있겠죠. 음식점이다라고 하면 재료 산 거 있을 테고,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배달했다 그러면은 그 배달 관련된 뭐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요것 중에 이런 것들은 나머지는 저희가 세금 뒤에서 나오겠지만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뭐 예를 들어서 카드를 결제를 하거나 이런 증빙이 남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건 요겁니다. 인건비. 직원을 썼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얼마 줬다. 이것도 뭐 비용이 나간 거 인정받아야 되나요? 직원 쓴 건 명확한 인건비니까. 네, 요걸 하려면요. 저희가 지금 하는 요 원천세 있죠. 원천세 신고. 저희가 이거 좀 지워볼까요? 인건비를 인정받으려면요. 반드시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요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비용으로 나중에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1년간 해서 뭐 3억을 벌었어. 1년간 3억을 벌었는데 실제로 인건비랑 뭐랑 하고 나니까 뭐 2억 이거 쓴 게 나갔고 1억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만약에요 사장님이 세무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있는데 그냥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사장님이 월 200씩 월 200만 원씩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이체해줬어. 동네에서 이체해줄 수 있잖아요. 뭐 뽑아서 줬어 진짜 현금으로. 그리고 굳이 나는 이거 사업 처음이고 뭐 세무사 이런 거 만나야 되는 줄도 몰랐고 그냥 세무사 가서 사업자 등록만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다음에 5월에 이제 세금 폭탄이 날아옵니다. 3억 번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막 카드 긁고 하고 현금 영수증 끊었기 때문에 매출이 드러나요. 근데 다만 이 필요금비 요거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인건비에 대해서 만약에 다 인건비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요 1억이 아니라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겠죠. 요거는 나중에 또 알게 되시겠지만 1억에 대한 세금 있잖아요. 3억에 대한 세금 있잖아요. 3배가 아닙니다. 6배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출한 게 있으면 너무나 당연히 요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똑똑하신 분들은 한번 시도는 해보는데 대부분 돌아오세요. 저희한테 맡기시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기장을 맡아서 업무를 주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 기장의 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요 인건비 신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장님이 혼자 사업을 하시다가 직원을 뽑게 되면 저희 세무사 사무실 세무법인을 찾아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법인에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어른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나 이거 뭐 가게 시작했는데 요거 세무사한테 돈 내고 뭐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좀 작은 가게라고 하면은 직원을 뽑고 인건비가 발생하시면 그때 오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저희가 전유현 세무사님이랑 배우시겠지만 부가세 신고라든지 소득세 신고 이런 거 할 적에만 그 전까지는 한 번씩 그냥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인 사업장인 경우. 근데 직원을 뽑았다. 그러면 저희한테 매달 이렇게 수수료를 내시고 업무를 맡겨주셔야 된다. 요 개념 하나 갖고서 시작을 해볼게요. 원천징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의 개념입니다. 보시면은 파란색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요 소득지급자 아까 사장님이라고 했죠. 사장님이 돈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소득귀속자 요거 직원분들이죠. 근로자라고 쓸게요. 그게 좀 더 원래 용어니까. 그래서 일을 하면은 일한 만큼 원래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받습니다. 요거 200만 원 받는데요. 여기 뭐 4대 보험도 떼고 모두 떼겠지만 만약 근로소득이다 하면은 2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세금을 먼저 떼고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1만 원인데 그냥 간단하게 10만 원으로 해볼게요. 10만 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10만 원 합니다. 그러면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200만 원 다 줘야 되고요. 사장님이 직원분이 일하셨으면 200만 원 다 줘야 되고 직원분이 내 세금 낼 게 있어 라고 해서 10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190만 원이니까 이렇게 아예 세금을 떼고 준다고요. 먼저 징수해버리고 주는 거 요거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요 10만 원 뗀 거 있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갖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가지면 부자 되겠죠. 근데 그럼 너무 나쁜 사람이고 10만 원에 대해서요. 요거 떼는 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이제 세무서로 갖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지저분하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요 10만 원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대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책임지고서 세무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직원 한 분 한 분이 근로자신데 이거 세금 내는 것까지 내가 매달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천징수 제도가 없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그 회사에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이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세무서 가서 줄 서고 막 내 세금 얼마입니까 해서 계산해서 막 이제 그 돈 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세금 미리 내고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이제 저는 좋겠죠. 세무사님들은 좋을 텐데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대신 미리 떼서 회사에서 납부해준다. 이렇게 업무 처리 대신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떼는 게 받을 때는 조금 떼인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만 대신 세금 관련된 일을 신고해주고 업무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은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무서한테. 여기서 세무서 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이라든지 뭐 시청,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 여기에 함께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냥 간단하게 1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10만 원이 아니라 일정 판에 10%를 더 예를 들어 소득세가 10%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1만 원이 더 있어요. 거기에 소득세 1%. 그래서 세무서에 일정 부분 내고요. 10만 원. 그 다음에 구청 같은데 10,000원 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내셔야 되거든요. 항상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해드려야 되냐? 매달 사장님한테 이번 달 월급 주실 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고 물론 이제 매달 안 물어보셔도 돼요. 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서 신고를 대신 해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 사장님 급여 주실 적에 200만 원 다 주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해갖고 11만 원 뺀다고 해볼게요. 그럼 189만 원인데 국세 10만 원, 지방세 10,000원 해갖고 그거 빼고서 189만 원만 이체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1만 원은 사장님 갖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거 신고서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신고한 다음에 세무서에 낼 거 납부서 10만 원짜리 납부서, 그 다음에 구청에 낼 거 10,000원짜리 납부서 요거 만들어서요. 요거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납부하실 수 있게. 여기 막 계좌번호 이렇게 딱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장님 이거는 세무서에 납부하시고 요거는 구청에 납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매달 해드리는 게 원천세 신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점점 볼게요. 자세한 내용들 케이스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천세 신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천징수라는 게 미리미리 걷는 거죠. 요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거는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완납적. 그냥 돈 다 냈다, 완납했다라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원천징수로 납세무 종결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미리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고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 납한 세금,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업체한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원천징수 다 하는 것들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은행에 통장 있으시죠? 있으죠. 막 얼마가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통장은 다 두고 있잖아요. 통장 뭐 10,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도 있어요. 있으면은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10,000원이든 뭐 20,000원이 있으면은 진짜 1원, 2원이라도 이제 이자가 조금 발생하잖아요. 보통 예금통장 이자 거의 없지만 근데 이자가 발생했을 적에 막 이런 거 있죠. 막 세금 나간 거 찍힌 거 본 적 있으시죠? 결산 이자 이렇게 하고서 뭐 세금, 이자, 소득세 뭐 이렇게 세금 나간 거 있어요. 뭐 그거 보시면은 내가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는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자를 줄 적에 10원이든 20원이든 줄 적에 세금을 다 떼고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원천징수 제도가 그거잖아요. 떼고 미리 돈 그 세금 낼 거 떼고서 주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아까는 대한민국 그 근로소득자 말했지만 대한민국에 통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1원이라도 이자가 생기면은 매달 세무서에 줄 서서 그 막 세금 계산하고 이자 소득세 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무서 앞이 마비가 되겠죠. 그리고 아무 일도 못 하겠죠.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로 이제 납세 의무 종결된다는 거는 이렇게 어떤 특이한 저는 하나의 이자 소득세를 예로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막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이렇게 기대하기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 행정 편의상 미리 그냥 세금 떼고서 끝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라고 하는 제도가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물론 이자도 한 2천만 원 초과되는 굉장히 이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요. 지금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다. 저희 은행에서 저희가 받는 이자, 뭐 주식하면서 배당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은행에서 알아서 떼고 주죠. 주식할 적에 증권사에 떼고 주죠. 그리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는 경우 요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일용직 근무자분들 있죠. 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거나 잠깐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 어때요? 하루 15만 원까지는 이제 뭐 세금 문제가 없긴 하지만 15만 원이 초과돼서 20만 원 벌었다라고 할지라도요, 굉장히 낮은 세율로 세금 딱 계산해서요, 그냥 급여에서 그거 떼고 그냥 급여 주고 땡깁니다.
추가적으로 자기가 세무서에 가서 뭐 신고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히려 납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완납적 원천징수 제도가 있다. 요거는 세금 내고 끝. 미리 뗀 걸로 세금 내고 끝. 이렇게 되면 된다. 그냥 세금 뗀 금액으로 받는다. 두 번째, 예납적 원천징수. 요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건데요. 직장인분들, 그러니까 사대보험이 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 연말정산이라는 거 하죠. 요게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또 아까 이자소득 말씀드렸었는데 이자소득이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막 이렇게 발생해.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돈을 받을 적에 조금 떼고 받는데 그러고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진짜 내가 뗀 금액이 맞나 요거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올 건데 뒤에서 한번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달 내가 떼인 금액이 있으면 요거를 다 합쳐갖고 이제 12달 곱하기 12달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년 5월이 됐을 때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랑 계산을 해서 내가 미리 낸 세금 요거랑 진짜 내야 될 세금 요거 해서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연말정산에 토해낸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납부를 하고요. 환급을 내가 세금을 더 이미 낸 게 많다라고 하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정산도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제가 그림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나와 있죠. 연말정산으로 한번 케이스를 볼게요. 저희가 이제 매달 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봅시다. 300만 원. 그러면 이거 1월에도 300만 원, 2월에도 300만 원, 3월에 300만 원 이렇게 쭉쭉쭉 해갖고 1년치를 이렇게 계산했을 적에는 300만 원 곱하기 12달 됐을 테고요. 그럼 3,600만 원 되겠죠. 3,600만 원 1년 동안 받은 거.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 소득세 매달 300만 원 받을 적에 세금 떼고 받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이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실제로는 요거 300만 원 빼기 30만 원에서 270만 원 들어왔을 거예요. 내 통장에는. 근데 요거 뗀 것만 계산을 해보면 매달 30만 원씩 뗐다라고 하면 12달 뗐으면 36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했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빼면 뭐 얼마 정도 돼요? 3,240만 원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3,240만 원. 실제로는 3,600만 원 나는 계약을 했는데 연봉 계약을 했는데 360만 원 세금 떼고 3,240만 원 받았어요. 360만 원 어디 갔어요? 이거 사장님이 나쁜 사장님을 가진 거예요? 아니죠. 요거는 세무서라든지 그 구청 그냥 지방자치단체인데 구청이라고 쓸게요. 쉬우니까 이렇게 두 군데다 미리 납부가 된 겁니다. 미리 납부가.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내가 진짜 낸 게 너무 많지는 않은지 요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2월에 요거 연말정산이라는 거 합니다. 연말정산은요 근로소득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보험이 되는 근로소득자들은 요걸 합니다. 여기 써있죠. 다음에 2월 연말정산을 통해서 원천징수된 세금하고 정확한 세금 요거는 미리 뜯긴 거예요. 미리 낸 세금 그 다음에 정확한 세금 요거를 비교합니다. 왜 이때 비교할 수밖에 없냐면요 2월에 연말정산 뭘 하냐 똑같은 돈을 3,600만 원 벌었어도요 이런 거 있죠.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등본 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월세 같은 거 사는 거 있으면 자료도 내라고 하고 신용카드 쓴 거 있으면 내라고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상황에 맞는 공제라든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걸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3,600만 원 똑같이 벌었는데요. 그냥 싱글이에요.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나와서 혼자서 살아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막 3,600만 원 버시는데 배우자도 있으시고 그 노부모님 두 분 다 막 모시고 있고 자녀 막 4명 있어. 이런 분도 있어요. 막 허리가 휘어지겠죠. 이런 분들은 좀 사회적으로 좀 배려를 더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개인별로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산되기 때문에 평상시 매달 이거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원천징수된 세금 지금 얼마예요? 미리 거둔 세금 요거 있죠. 360만 원. 미리 낸 세금. 미리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세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몇 명인지 배우자가 있는지 이런 걸 해서 진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원천징수 내가 미리 낸 세금은 똑같이 360만 원이겠죠. 케이스 1 보시면은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봤는데 배우자도 있고 막 자녀들도 많고 신용카드도 많이 썼어. 그리고 월세 살아. 그래서 막 그런 세액공제가 많이 돼서 정확한 세금 계산해 봤더니 200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매달 30만 원씩 해서 360만 원 냈는데 이거 너무 많이 낸 거죠. 그러면은 160만 원 환급한다. 이거 돌려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월 월급을 2월 급여 대정에 이걸 반영해서요. 2월 월급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일에 보너스, 13월에 보너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돈을 더 받는다. 2월 달에 보통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케이스 2 보시면 원천징수 미리 낸 세금이 360만 원인데요. 정확히 계산을 해봤더니 이 사람은요 세금이 500만 원 나왔어요. 혼자 살고 물론 이건 좀 과하게 하긴 했는데 혼자 살고 신용카드 거의 쓴 거 없고요. 그냥 그대로 돈 번 거에서 공제 출구도 없어. 그러면 세금이 만약 500만 원이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실제로 내야 되는데 지금 매달 거둔 거는 30만 원씩이어서 360만 원밖에 안 걷었죠. 그러면 140만 원에 대해서 추가 납부.
약간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은 토해낸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2월에는요, 2월 급여에다가 원래 내가 300만 원 받아야 되면 거기서 140만 원을 빼고 줍니다. 그래서 2월 급여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연말정산인데요. 이게 약간 원천징수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걸 약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 했다가 나중에 정산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가 케이스가 아까 두 번째 있었고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였어요? 완납적 원천징수로 해서 저희가 은행에서 이제 떼고 받고 그냥 끝. 이것처럼 세금 떼고 받고 끝. 이런 거였죠. 예납적 원천징수는 미리 한번 이렇게 뗐다가 나중에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본다.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또 약간 예납적 원천징수랑 연말정산 비슷하다.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연말정산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한번 배워봤어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원천징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가볍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 1년치 소득에 대해서 개인들은 다음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라는 거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소득 평상시에 소득세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종합소득세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원래 명칭이거든요. 왜 종합소득세냐라고 보면요. 요 밑에 한번 내려서 볼게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소득의 종류들인데 다 합쳐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 소득이 있어 그러면 그거, 그다음에 주식에서 배당 소득이 있어 그거, 그다음에 사업을 해서 막 회사 끝나고서는 막 요하정으로 막 부업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받은 사업 소득, 근로소득, 회사도 다녀 슈퍼맨이죠 근로소득. 그다음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연금 소득 같은 거 받는 거 있어요. 그럼 그거 합쳐갖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뭐 발생한 소득 있어. 요걸 다 합쳐서 한꺼번에 5월에 냅니다. 5월에 내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모든 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과세 한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종합소득 합산과세 이런 소득이 다양한데 이걸 합치기 때문에 종합적인 소득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내는 게 원칙입니다. 요게 원칙 써있죠. 근데 예외적으로요, 이렇게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요. 조금 소득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합치지 않고 따로 이제 세금 매기고 끝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소득이 발생하면 다 합쳐서 5월에 신고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개인은 예외적인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불유과세고요. 두 번째는 불리과세입니다. 첫 번째는 불유과세는요. 소득의 분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카테고리다. 분류를 다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소득 한번 볼까요? 뭐 요즘에는 일찍 퇴사도 많이 해요. 이직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버님 세대 약간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막 10년, 적어도 20년, 막 30년 이렇게 근무하셨잖아요. 예전엔 더 심했고요. 좋은 회사 가면 오래 근무하시겠죠. 저희 회사도 지금 계속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부터 같이 하시던 직원분이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좋은 회사 결국에는 이직을 하다가 자기가 잘 맞는 회사에 잘 돼서 거기서 좋은 소득을 받으면서 계속 오랫동안 같이 가는 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좋은 회사에 찾는 과정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온 것도 이제 옮기고 싶어서 옮겼다기보다는 진짜 오랫동안 다닐 회사 찾는 거잖아요. 나를 인정해주는 회사.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건 아시죠? 퇴직소득이라는 요거까지는 아실 거예요. 1년간 근무했을 적에 한 달치 월급 정도 요게 이제 퇴직금을 준다. 퇴직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하면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략적으로 말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년간 근무했어. 그러면은 1년 근무하면 한 달치니까 한 10달치겠죠? 그러면 20년 근무해서 20달치겠죠? 30년 근무해서 30달치겠죠? 30달치. 대략 이제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왜냐면 요 30개월치라는 거는 마지막 그 퇴사할 때 그때 월급으로 30개월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0년, 20년, 30년 근무할수록 월급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크다. 일단 요거 하나 인식하시고. 근데요, 요 퇴직소득 요걸 봤는데 어때요? 이번에 2024년 예를 들어 12월 이때 퇴사를 하게 됐어. 그래서 만약에 30년 근무하시고 이때 퇴사를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금액이 크겠죠. 뭐 30대 치다 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해볼게요. 이거요. 그 2024년 12월에 돈 번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2024년 12월에 잘해서 내가 2억 새로 번 거예요. 아니죠. 이걸 벌기 위해서 진짜 피땀 많이 흘러가면서 30년간 이제 근속을 해서 간신히 이제 퇴사할 때 한번 30년치를 보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위에 일반적인 여기 다시 원칙 와서 요 종합소득세처럼 그냥 여기에다 더해버린다라고 하면요, 저희 이것도 뒤에서 나올 텐데 소득세율은요 6%에서 45%가 적용됩니다. 6%에서 45%가 적용되는데 이게 소득이 높을수록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그냥 합쳐버린다라고 하면 뭐 2억, 3억 받은 거 다 이제 그냥 최고 세율 적용되고 말겠죠.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2억 벌었는데 45% 적용하면은 뭐 얼마야?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세금. 너무한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는 퇴직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좀 계산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3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간을 고려해서 좀 세금을 적게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요, 이것만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올해 열심히 번 돈 있잖아요. 이것도 괜히 올해 퇴직금 받아갖고 올해 번 돈까지 45% 적용받는다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 폭탄이 되지 않게 해서 요거 퇴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형태가 다르잖아요. 소득 자체가 내가 열심히 해서 올해 번 돈에 대해서 소득세 내는 게 원래 올해 소득세인데 퇴직금은 그거랑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카테고리다. 그래서 분류과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30년을 고려해서 조금 소득세를 되게 낮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도요 별도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집을요 옛날에 지금 강남에 있는 집들이 그래요. 뭐 좀 다른 나라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20년 전에 6억이었던 집이요. 막 지금 막 50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2024년. 근데 물론 이게 뭐 어때요? 일단 부럽죠. 저도 부럽네요. 근데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 집을 판다. 그러면 44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조금 가볍게 배우겠지만 근데 이거를 올해 잘해서 올해 갑자기 번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일단 이 20년 전에 6억짜리 집을 사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을 테고, 이게 내가 안 팔고서 어쨌든 팔았으면 이거 못 버는 건데 어쨌든 오랫동안 보유를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여기서 뭐 살았든 아니면 투자를 했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기간 동안 20년 동안 보유를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고요. 그리고 올해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다른 소득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히나 부동산 양도소득이라든지 주식 양도소득 요거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하는 구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 다른 소득이랑 합치면 억울하겠죠. 갑자기 올해 내가 집 조그만한 거 팔았다고 꼭 이렇게 비싼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뭐 1억짜리 집 샀는데 지금 2억 5천이 됐어. 그러면은 1억 5천 번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올해 24년도에 팔았다고 내 다른 소득에 뭐 1억 5천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득세율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거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계산해주자. 그래서 그냥 다른 소득세랑 합치지 말자. 라고 해서 다른 소득의 종류다라고 해서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요거 조금 복잡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분류과세는 조금 다른 소득이다. 그래서 퇴직소득 오랫동안 내가 노력해서 번 거, 그다음에 양도소득 부동산 오랫동안 보유해서 요거 팔아서 번 돈, 요거는 위에 있는 이거랑 합치지 말자. 이렇게 한 게 분류과세입니다. 두 번째, 분리과세로 종결. 요거는 사실 아까 살짝 설명을 했어요. 분리과세라는 거는 이제 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하자는 건데요. 요거는 아예 다른 그러니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다른 카테고리의 소득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 여기도 이자소득 있잖아요. 근데 이자소득 저희가 왜 그런 거 있었죠? 아까 통장 있냐고 여쭤봤고, 근데 만약에 그래서 뭐 이자가 뭐 10원이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매달 세무서 가서 신고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뭐 이자가 100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작은 이자에 대해서는 그냥 은행에서 알아서 세금 떼고서 그냥 요거 통장 갖고 있는 통장주한테 주고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아예 줄 적에 세금 내고 끝내자. 요게 분리과세로 종결입니다. 분리해서 다른 거랑 이제 이렇게 합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고 끝. 돈 줄 때 세금 내고 끝. 그래서 여기 사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이자라든지 배당소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랑 배당 줄 적에 그냥 세금 빼고서 그냥 나머지로 세후로 주고서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하루에 뭐 15만 원을 넣으면 이제 세금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루 뭐 20만 원 벌었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하거든요. 제가 그냥 대충 쓰면은 15만 원을 빼고요. 이 5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1만에서 55% 하고서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낼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얼마가 되려나? 제가 계산기가 없어갖고 한번 나중에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2만 원에 6%?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되려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2,000원. 이거 숫자가 너무 똑같네. 1,500원이라고 할게요. 저 위에 숫자랑 너무 똑같으니까. 1,500원이다 라고 하면요, 20만 원 줄 적에요. 그냥 1,500원 빼고서 준다고요. 그러면 19만 8,5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냥 요거 내고서 끝이라고요. 일용근로자분들은 세무서 가서 따로 신고할 필요 없다고요. 이렇게 하고서 사장님이 요거 대신 낸다. 이렇게 하는 거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는 퇴직, 양도처럼 아예 소득 종류가 다른 카테고리의 거를 분리과세라고 했고요. 분리과세는 어쨌든 이자, 배당 이런 거 해당되는 건데, 요건 특별하게 분리해서 따로 계산하자. 이런 게 분리과세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원칙적인 거는 1년치를 합쳐서 다음에 5월에 이렇게 신고를 한다. 내 나머지 분류라든지 분리만 빼고서 합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조금 지금은 어려운 얘기긴 해요.
왜냐면 소득세를 아예 저희가 여러분들이 신고를 안 해봤잖아요. 근데 소득세 신고할 적에 5월이 오면 이런 거 합니다. 어떠한 소득은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서 조금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그냥 모르는 내용이지만 앞으로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다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과세되는 소득이에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종합소득 이게 원칙이라고 했었죠. 원칙. 5월 달에 다 합쳐서 과세하는 거.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런 것들 합쳐서 이제 신고하는 거.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배웠던 좀 아예 좀 다른 소득이 있어요. 카테고리가 다른 거. 그래서 이건 따로 과세하는 거. 30년 동안 번 그 퇴직금에 대해서 갑자기 올해 다 과세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별도로 계산하자. 요거랑 합치지 말자. 위에 거랑 합치지 말자 말씀드렸고, 양도소득 이것도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번 소득이기 때문에 갑자기 올해 부동산 팔았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한 돈까지 과하게 세금을 이것 때문에 내 세금이 더 높아지고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도 좀 다른 세금이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시행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될 걸로 이제 개정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금융투자해갖고 번 소득도 이제 뭔가 별도로 만약에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은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이런 게 예정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은 폐지될 걸로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분리과세. 요거는요, 옆에 있는, 이거랑 비슷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이긴 한데, 분리해서 과세하자. 아까 요거 말씀드렸었죠. 분리과세, 이자 소득. 은행에서 내가 막 소액, 이자, 막 1년간 했더니 막 1,000원씩 해서 뭐 한 10,000원 정도. 조금 예금이 있었더니 10,000원 받았어.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매달 세무서 가서 신고하고 이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소액의 이자에 대해서, 소액의 배당에 대해서는 그냥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아예 그거 세금 떼고서 주라고요. 은행에서 증권사 알아서 업무 처리하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근로소득 중 일용 근로자의 급여. 저희 거래처에도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분들이 꼭 건설 현장에만 있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아예 급여 줄 적에 세금 떼고서 주고 끝. 이렇게. 그래서 종합과세에서 내년 5월에 이제 그 합쳐서 신고하지 않는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분리과세 연금소득도 그래요. 연금소득을 받으시는 분 중에 그냥 분리해서 세금 내고 끝.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는다. 이런 거 있고요. 다섯 번째, 분리과세 기타 소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중에 일시유발적으로 발생한 것 중에도 이렇게 세금 내고 끝. 그냥 지급하고 끝.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주택 임대 소득도 그런 거 있어요. 주택 임대, 그러니까 막 원룸 이런 거 빌려주시고 연간 이제 월세 수입이 1년간 합쳤을 때 한 2천만 원이 안 되면요.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다른 거랑 이렇게 합치지 않고요. 그냥 요것만 별도로 이제 계산해주고 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막 이거 원룸 같은 거 임대하고 이런 분들이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하다가 이제 일정 기간은 신고만 해라, 세금 안 매기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조금 유도했었고요. 그 혜택을 준다. 이제는 신고를 하면은 다른 거에 합치지는 않을게. 다른 거에 이렇게 합쳐서 신고하지는 그 세금을 많이 매기지 않게 별도로 넣고 계산해서 2천만 원 이하면은 많이 번 건 아니니까 소소하게 월세 수입이 있는 거니까 이거 연간이에요. 연간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거니까 요 정도까지에 대해서는 그 적게 과세를 할게. 좀 작게 과세를 할게. 다른 거 너가 회사 다니고 하는 거에 영향 안 미치게. 요거 합치지 않을게. 요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인데 소액이면은 요것도 분리과세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소득에서 전말에 대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요거 앞으로 더 알게 되실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제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말하자면은 사장님이 원천징수에서 세금 떼고서 급여를 지급하면은 그 세금 뗀 거를 세무서에 내고 구청에 내고 요거를 저희가 하는 건데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가요? 조금 살짝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요거 소득을 200만 원 주는데 예서 요거 20만 원 떼고 줬다. 그럼 실제로는 180만 원만 줬다. 그래서 요거 사장님이 요 20만 원 뗀 거를 세무서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되고 요걸 저희가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요걸 왜 해야 되냐? 요거 볼까요? 소득 귀속자. 요거는 그 근로자죠. 근로자 직원분 보시면은 그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세금을 납부하면서 추후에 한꺼번에 큰 금액의 납부할 세금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 경우에 따라서 소득세 확정 의무도 없음.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매달 이제 조금씩 돈을 떼어가잖아요. 그러고서 예를 근로소득자를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에 2월에 연말정산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매달 떼어갔던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너무 많이 떼어갔는지 적게 떼어갔는지 이거 한번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떼어갔으면 돌려줘. 보통은 돌려받고 환급 받고, 그다음에 내가 너무 적게 떼어갔다 하면은 다시 더 추가적으로 뱉어내고 더 내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별도 5월에 세금 신고를 위해서 따로 세금을 위해서만 돈을 모아놓고 이런 적 있으신가요? 없죠. 저희가 평상시에 월급 받으면 아껴서 그냥 쓰는 거잖아요. 다 그것도 너무 모자라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알아서 월급의 일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원천 징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부분은 내가 20만 원씩 30만 원씩 내년 5월에 세금 내야지 하고서 모아놔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거 어렵다 그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 번에 큰 금액의 세금이 집중되는 걸 방지한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낸다.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이고 경우에 따라서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도 없음. 요것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만 다닌다. 그러니까 투잡이 아니다. 회사 온리 회사.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다. 한 가지. 이거 4대 보험이 되는 근로소득이에요. 한 가지. 그러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5월달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프리랜서 분들은 어때요? 5월달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만 다니면 괜찮은데 만약에 투잡을 한다. 그래서 내가 퇴근하고서 무인 점포를 운영한다. 요즘에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5월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회사 소득만 있으면은 근로소득만 있으면은 확정 신고 의무도 없다. 이렇게 근로자한테 편리한 거다. 이런 거 말해주고 있어요. 장점. 두 번째, 국가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글씨자 보시나요? 이걸 바꿔볼게요. 국가 관련된 거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것 때문에 사실 하는 거죠. 거래 단계에서 소득이 노출돼서 탈세를 막을 수 있어요. 일단 원래 여기 위에 그림 와서 볼게요. 사장님이요 근로자한테 월급 200만 원 줬어요. 이거 나라에서 할까요? 원래 몰라요. 모르는데 요거 20만 원 떼서 요거 세금문서에 신고하면서 요 신고를 해요. 내용을. 그러면서 구청에도 신고하고요. 그러면서 급여 사장님이 김씨가 김땡땡님이 박땡땡님한테 여기서 박땡땡님이 여기 김땡땡님 회사에서 일해요. 그래서 200만 원 소득인데 지금 그 중에 20만 원 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 부분은 세무서에 내고 일정 부분은 구청에 냅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죠. 그럼 국가에서 매달 매달 그냥 알아버려요. 여기 있죠. 국가에서. 그래서 그 귀속자 박땡땡님 이 근로자분이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지금 세금 20만 원 먼저 낸 거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탈세를 막을 수 있고 소득이 다 노출됩니다. 두 번째, 세수를 조기에 확보 가능함. 원래는요 이게 없으면 다음에 5월에나 이제 소득세 받는 건데 이거 일찍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국가로서는 이거 좋은 거죠. 일찍 세금을 거두면. 그래서 양쪽에 좀 더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안 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 내가 한꺼번에 낼 테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원천징수 제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